자, 한 주 잘 쉬었습니까? 오늘부터 원서 접수인 건 아시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원서 접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기간을 놓쳐가지고 공부를 하고 접수를 못 해가 시험 못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빈자리 접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 근거리죠. 집에서부터 근거리에 공부 시험 칠 수 있는 곳을 잡으려고 하면 기간 안에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시험의 대서사가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공부는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원수 접수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관건인데, 하여튼 조금만 더 힘내시고 힘드시겠지만은 마무리를 갖다가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간 재구조 계획부터 해서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 새로 만들어졌죠, 그죠? 작년에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서 하나가 지문으로 떴습니다. 단독 출제 가능성이 올해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 계획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정리가 꼭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전체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포인트가 개념을 한번 보실래요? 개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용이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뭐 한다고요? 완화한다고. 포인트 완화한다.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완화는 용도 구역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뭐더라?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파트를 할 때 용도 구역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했죠. 그죠? 과거에 있던 하나가 없어지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없어지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 세 가지 용도구역이 추가되는데, 그 용도구역입니다.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기준은 당연히 공부에서 여러분 땡땡땡 무슨 기준은 다 누가 정했습니까? 국장이 정했으니까 똑같죠. 그리고 관리계획 입안할 때 관리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하듯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서도 만들 때 도서하고 왜 만드는지 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만드는 용도구역이 세 개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정의하는데, 입체복합구역은 1호 또는 2호. 1호가 뭡니까? 1호가 뭐야? 혁신구역이죠. 2호가 뭐야? 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만다, 한정한다. 즉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하고 함께 우리가 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기서 체킹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절차는 관리계획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관리계획 절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가냐면, 입안해가지고 결정하고 고시하겠죠. 결정권자 고시하고 뭐까지? 지형도면 고시까지가 관리계획 절차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자,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냐면 특광시장 군수고, 예외적으로 국장도에서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리 입안권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보면 돼요? 싹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장이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경우로서, 국장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에서 국장이 입안하는 예외가 있는데,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시 뭘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특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어떤 경우에 입안하는지 그 사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입안됐죠? 그럼 이제 결정권자는 공을 넘겨버리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가 합니까? 시도가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인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누가 없다?
대도시가 없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만약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위반됐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보실 때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관점을 어디에 둘 거냐면 관리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출제 포인트를 두지는 않겠죠. 출제를 한다 그러면 어디하고 차이점을 낼까요? 관리계획과 거의 유사한데 관리계획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거기에 출제 포인트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만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인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관리계획과 똑같네요. 지형도면을 만날 고시한 날의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고시한 날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관리계획과 똑같죠. 관리계획도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기득권 보호라는 것은 이미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마한 자는 착수한 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지정에 상관없이 공사를 마할 수 있다. 계속할 수가 있다.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셋 답니다.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근데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고? 3분의 1.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5분의 4. 관리계에서 똑같죠? 그죠? 관리계에서 이러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었죠. 기지, 산업, 지구, 입체에서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1. 뭐 똑같죠. 그죠? 그럼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하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자의 입안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3자 입안 제한은 관리계 입안 제한이 없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요. 제3자가 제한할 수 있는데 그죠? 입안 제한 받은 입안권자는 국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을 주민들이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체 면적에서 국공유재산이 얼마를 넘더라? 50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50을 초과하죠. 그럴 때는 제한자 말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말고 제3자에 의해서도 입안이 제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뭐 해줘야 된다?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자에 의한 입안 제한이 가능하도록 공고하는 건 어디에는 없는 거냐면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무조건 3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하고자 하는 곳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더라 아니면 10만 제곱미터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국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를 넘을 때 50을 넘을 때요. 반을 넘을 때.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까? 국공유재산이 제일 크다는, 사유재산보다도 국공유재산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지역 주민들보다는 국유재산이면 누구 거예요? 국민들 거죠. 국가 소유니까. 공유재산이면 누구 거예요? 예? 지자체 소유인데 결국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게 누구 거 됩니까? 지역 주민들이 소유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들을 절반 이상이, 과반의 이상이 국민들 전체의 이해관계 내지는 지역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맺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만 입안을 제한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을 시켜놨어요. 누구한테 제한이 가능하도록? 3자한테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3자한테 입안을, 제3자가 우리가 공간 재구조하기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체 면적에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를 넘어야 돼요? 50을 넘어야 됩니다. 50을 넘어야 됩니다. 50이 아닙니다. 50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3자에서도 입안 제한을 하게, 3자도 입안을 제한을 해라라고 말한다. 공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제한 들어왔죠? 그럼 독일 심의가 이거 뭘 거친다? 자문을 거치고, 결과 통보해 줘야 되겠죠? 며칠 안에? 45일.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요거는 관리계획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계획과 차이점이 두 개 나왔어요, 벌써. 뭐가 달라요? 첫 번째?
그렇죠. 결정 단계에서 시도 대도시가 아니고 누가더라? 시도지사가더라. 하나. 두 번째, 주민의 입안 제한이 가능한 건 똑같죠. 근데 3자에 의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여기는 있더라. 근데 요건이 있죠. 면적 얼마? 50초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똑같아요.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할 때는요, 5년 안에 했으면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주민 의견 청취도 관리계획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고, 의회의 의견도 관리계획을 준용한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죠. 그죠? 결정권자가, 즉,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서가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협의 요청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이고, 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겁니다.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얼마나 의견을 주기는 게 일반적입니까? 30일이죠, 30일. 그래서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단, 도시 혁신구역에 대해서는 근무 1 기준으로 얼마나 10일 안에 의견을, 혁신구역 지정은 조금 의견 주는 걸 갖다 기간을 단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라는 이야기죠. 혁신구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답변해 주는 게 며칠이더라?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시의 심의를 한번 보시면요. 심의는 당연히 시도가 결정할 때는 지방라인을 탈 거고, 국장이 할 때는 중앙라인을 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 계획은 당연히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치는데, 자, 2번이 이제 포인트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이나 도시훈계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이나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엔 중앙도시계획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시의 심의라는 것은 추가 심의를 거치라 이 말입니다. 중앙도시는 추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관리계획과 차이점으로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많은 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정도 보이냐면 4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4개. 자, 다시 첫 번째 뭔데라고 할 때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도지사더라. 두 번째,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근데 3자에 의한 입안 제한도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요건은 국공유예산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를 차지하더라? 50을 넘죠. 50을 초과하면 제3자에 의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죠? 요청을 받은, 그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답변해 주는 게 며칠이 되세인데, 30일이 되세인데, 처음 봤죠? 그죠? 혁신구역에 대해서는 며칠이더라? 10일이더라. 이게 세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의를 거칠 때, 국장일 때는 중앙라인을 타고, 시도가 결정할 때는 지방라인을 타는데, 시도가 결정할 때도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도시에 심의를 받는데, 추가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입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중앙도시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요, 4개 정도가 관리계획과 차이점이니까, 시험에서 답을 만들면 여기에서 답을 만들 겁니다, 아마. 관리계획과 동일한 것은 답을 만들기에는 조금, 좀 손이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개념이네요.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그죠?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구역입니까? 완화하는 겁니까?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그런다? 공간 재구조화. 여기서 이제 높이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이 3개잖아요. 그죠? 그 3가지 용도구역이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단독으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의대와 같이 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과 같이 지정이 되더라. 특광시장군수는 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혁신구역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만들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어디에서 만드는지 도서, 왜 만드는지 설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4번 도시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 발전, 균형 발전에서 필요하죠. 이럴 때는 관할 특광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맞죠? 그죠? 뭐를 위해서 경쟁력 향상이나 특화 발전에서 필요하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1, 2, 3, 4가 다 맞네. 5번이 틀려야 되겠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그럴 줄 알았어.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가 아니고 누구로 날아가 있다? 대도시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국장이 입안한 것은 당연히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렸죠. 대도시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은 입안권자는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한다. 맞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범위나 기준 나왔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맞네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준용한다? 관리계획의 일반적 절차를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법적 구속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을 마한 날,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5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해당 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 내용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한 내용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나 또는 관리 계획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수립된 것으로 만다 본다. 자, 5번 지문에서는 포인트가 뭘까요? 뭐까지도 의지된다? 관리 계획이 의지되는 건 당연한데 기본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체크인이 돼야 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고 나면. 자, 그 다음에 3번도 풀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입안 제한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 자, 주민은 복합, 혁신, 입체 지정을 위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서만 떨렁 내는 게 아니고 도서하고 뭘 첨부해라? 설명서를 첨부해라. 3번 입안 제한을 받은 입안권자는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의, 입안 제한을 받았거든요. 근데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의, 전체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얼마를 초과하더라? 50을 초과하죠. 그러면 제한자 말고 제3자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도 제한 내용을 3자도 제한할 수 있게끔 이를 뭐 해준다? 공고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주민은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위해서 면적 5분의 4가 아닌데 얼마인데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고, 이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는 건 맞죠. 근데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최초 제한자의 제한서, 3자 제한서에 대해서 토지 환경이나 적절성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일부를 입안에 말할 수 있다.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입안을 위한 기초사를 할 때 환경성 검토나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는데 5년 안에 했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국장 시도가 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할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죠.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혁신구역입니다, 여러분. 혁신구역에서는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답변해 주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0일이라고 했죠. 30일이 아닙니다. 틀렸네요. 3번에 시도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이나 입체복합구역 지정이나 입지타당성 나왔네. 입지타당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가 결정할 때 원래는 어디 심의를 받는데 지방도시권의 심의를 받죠. 근데 입지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심의를 받는다? 중앙도시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번에 국장 시도는 결정권자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을 뭐 해준다? 고시하였다. 누가 고시합니까? 누가 고시합니까? 누가 고시합니까? 결정을 하면 결정권자가 뭐 한다?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처럼 이방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해주면 수립권자가 이를 공고하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처럼 관리계획도 이러면 결정권자가 뭘 합니까? 고시를 하죠. 그하고 똑같네요. 그죠? 5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 효력 나왔네. 효력. 언제 효력 발생하는데요? 그래. 잘하네. 그 다음에 다 했네. 용도지역 들어갑니다. 자, 용도지역은 시험에서 꼭 냅니다. 두 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 올해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파트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원래 경년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온 지가 올해 안 나오면 3년째 접어듭니다. 작년에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올해 냅니다. 웬만하면 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암기돼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요. 시행은 10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월 시험이 언제입니까? 25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르는 우리가 적용 법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아주 먼저 옛날 한 10년 전에는요. 원서 접수할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법이 바뀌잖아. 그래서 시험에 반영을 안 했고 그 전에 법으로 치러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은 개정이 돼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돼 버려서 그럼 죽은 법을 가지고 답을 맞춰야 돼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법 가지고 시험 치는 것들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할 줄 하면 시험 치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는 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입법 예고라는 걸 하고 뭘 하게 되냐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률이 공포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항상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시험 치는 날을 갖다 기준 시기로 해가지고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시행 예정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준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두 개가 개정됐어요. 두 개. 하나가 건폐율 특례에 있어가지고 농공단지가 여러분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70이죠. 70인데 그걸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건폐율을 80으로 완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70이 맞아요. 70이 맞는데 단서를 두면서 70인데 뭐가 잘 갖춰지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죠. 그럴 때는 건폐율을 얼마? 80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학지구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칠학지구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이 다음 시간에 용도지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때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그 두 개를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게요. 간단하게. 자, 용도지역부터 문제를 볼 건데,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여러분들 지금 숨나무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앞에 있죠? 8페이지입니까? 네. 오케이. 시험에 꼭 냅니다. 용도지역은 올해. 자, 논점이 한 8개 정도 논점이 있거든요. 자, 작년에도 2개인가 나왔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복. 안 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중복할 수 없다. 행위자는 3가지를 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뭐 개념은 제가 안 할랍니다. 여러분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별로 어떤 개념을 가져가는지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는 게 자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결과가 돼서 그거는 제가 한다는 게 너무 금방지죠. 그래서 안 할랍니다. 아니 되죠? 어떻게 무시하면 당해볼래요? 할까? 자, 제가 뭐 일종 전형주제 단독양환, 이런 공동양환, 일종 저층필련, 중층필련 이걸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그죠? 이 더운데 학원에 와가지고 좀 앉아 있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고 일주일 동안 쉬어가지고 공부하기도 싫었고 오기 정말로 싫었는데 가까마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전에 왔는데
근데 일종 전용은 단독 양호한이라면서 제가 진지하게 수업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럼 무시하는 결과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나머지 가져갈게요. 당연한 거고.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신설되죠, 그죠?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 지구는 조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죠. 신설할 수도 있고 조례로 세분도 돼요. 근데 용도 지역은 원래 법에서 최종 분류가 생활권으로 21개까지 나누는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한 5, 6년 됐네요. 5, 6년 전에 조례로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 세분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통령령에서는요, 전용주거지역을 1종과 2종으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근데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3종 전용주거지역을 만들 수도 있다. 5종 전용주거지역을 신설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주거지역은 3개잖아요. 1종, 2종, 3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시 조례로 4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부산시 조례로 1종 준주거지역, 2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요, 주상공농입니다. 주상공농만. 그러니까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조례로 쪼개면 되는데 안 돼요. 뭐만 쪼갤 수 있다고요? 주상공농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여러분 지정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미지정된 토지가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근데 새로운 토지가 나왔다. 토지가 매립이 돼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오늘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용도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순간적으로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 만든다고 매립을 한대요. 공항 만든다고. 그 매립해가지고 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거기는 용도지역이 순간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경우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세분됐다는 것은 도시로 돼 있는데 주상공로로 안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토지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럴 때 그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활용할 수는 있는데 행위자는 어디로 갑니까? 제일 그렇죠. 이건 알고 계시죠? 행위자는 제일 뭐한 곳으로 간다? 센 곳, 제일 강한 곳으로 간다. 센 곳.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되면 21개 중에서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이 어딥니까? 자연환경 보전. 도시로 돼 있는데 주상공도로 안 나눠져 있다. 그러면 도시 중에서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이 보전 녹지.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계획 생산 보전 관리로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럼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이 어디예요? 보전 관리죠. 그래서 여기에 행위자를 정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행위자는 제일 센 곳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바퀴 돌려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내거든요. 1. 건폐율은 20이다. 2. 용적률은 100이다. 3. 초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바꿔보면 돼요. 뭐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다는 것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풀면 돼요. 1. 건폐율은 20이다. 응, 맞네. 용적률은 100이다. 용적률은 80이거든요. 그죠?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다. 마라도에 가면 학교 있다. 이 시험 문제는 온 적이 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초등학교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수험생들이 없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멧돼지만 살아야 안 된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왕창구리 틀어. 10년 전에 너무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지금 출제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생각하는 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멧돼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분교라는 데가 있잖아요. 분교. 저 산골짜기에 가도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학교는 있어요. 초등학교는 있어요. 사람이 살면 있다니까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주택 지을 수. 멧돼지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사람이 살아, 안 살아?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안 되겠지. 단독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알고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서는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합니다. 배제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가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그 다음에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요거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잘 안 틀리는데요. 어떻게 내면 문제를 많이 틀리냐면,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 안 한다. O, X? O죠. 보존녹지가 어디예요? 도시라니까. 그 보존녹지를 자꾸 도시가 아닌 거로 생각해버리면 이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녹지도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로 내면 수험생 90%가 맞추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갑자기 수험생들이 헷갈려합니다. 그 문제를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행위제한 적용 제외라는 것은 주, 상, 공, 녹지 전부 다 해서 요 두 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접도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취증. 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만 이하가 중요하죠. 다만 녹지지역 안에 농지인데 그게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요, 시설 부지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럴 때는 농취증 적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거 이제 농취증에서 도시공격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여러분들 잘 체킹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인데 작년에 이게 나왔죠. 그죠? 작년에. 자주 내는 겁니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원칙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 절차를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이 있을 겁니다. 점선이. 그래서 뭐의 특례라니까 결정 앞에서 점선을 꺼놨죠. 그러니까 결정까지는 특례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뭐는 해줘야 된다? 결정의 특례니까 뭐는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의 이반 결정의 특례 동의가 바로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첫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얼마나 동일해야 돼요? 완전 동일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절차를 생략합니까?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세 번째 뭐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고시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흡수가 되냐면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고시 아닙니다. 이걸 틀리게 내려면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될 겁니다. 뭐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을 했는데 매립의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불일치하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관리계획, 입안결정, 고시란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의 특례이기 때문에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까지의 특별한 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고시까지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 추정 아닙니다.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연접한? 도시에 연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가 아니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연접하면 도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뭐에 연접했을 때? 도시에 연접해야 돼요. 그리고 산업단지 3개, 일첨,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 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인데 단 수력발전소 내지는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뭐한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의 특례로서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로 지정됐죠. 그럴 때는 뭐가 됩니다? 농림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포인트는 농업진흥지역이 포인트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보존산지가 역시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죠. 그럴 때는 더 이상 관리지역 안에 있지만은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뭐 된다? 변경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특례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 워낙 문제를 많이 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행위제한으로 들어갑니다. 행위제는 세 가지가 있죠. 건축 제한이 있고, 건폐율 제한이 있고,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은 어디에 사는 게 원칙이더라?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행위제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대통령령이죠. 근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란 것은 대통령령에서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제입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원칙이라는 것은 일반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례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합니다. 두 번째, 농림지역 안에 있으면요,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죠. 그러면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농지법. 보존산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요? 산지관리법. 초지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한다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별말로 쓰는 건축 제한을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공원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대통령이 아니고 뭐요? 수도법,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천년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특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법이면 수도법, 문화유산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해가지고 이 법률 명칭을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지정문화유산 하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천년기념물이면 자연유산이고 해양보호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은 암기하고 안 돼도 자꾸 읽다 보면 이거는 시험장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골라내면 되죠. 찍으면 안 되고 찍으면 안 돼요. 무슨 내년에 또 써야 돼. 찍지 마. 골라내는 거지. 찍지 마. 찍으면 내년에 원서를 또 써야 돼. 원서비가 얼마입니까? 네? 응? 그 정도 푼돈은 신경 안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맨발은 날리잖아. 찍지 마. 찍지 말고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가 안 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자꾸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례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죠, 건폐율.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이러면, 건폐율도 어디서 정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이죠, 그죠? 대통령령인데, 우리 지금 21개 용도에서 건폐율이 얼마냐면, 5, 6, 그쵸?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40, 20, 2, 2, 2, 2, 2, 2, 40, 나머지 몽창구리 얼마? 20.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은, 용도지역 21개 건폐율은요, 주거지역이 얼마요? 5, 6, 5, 7이고, 상업지역이 9, 8, 8, 7.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 7, 7. 녹지는 2, 2, 2. 계획관리만 얼마? 40이고, 나머지 보존용도는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용적률이죠, 용적률. 용적률은 일종 전용에서 출발을 하는데, 주거지역은 얼마씩 더해주면 돼요? 50을 더해주면 되고, 상업지역은 얼마를 빼주면 돼요? 20. 그리고 공업지역도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50이죠. 그래서 출발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만 얼마? 500을 다 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는 보전만 80이고 나머지는 얼마? 100입니다. 보전만 80이고 나머지는 100이고 계획관리 역시 얼마요? 100이죠. 나머지 보존용도는 몽창구리 얼마? 80. 이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80, 100, 100, 180.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례가 있어요. 특례. 역시 마찬가지로 근필로하고 용준일도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데, 자, 요 숫자로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야가, 농공단지가 얼마요? 70이죠. 근데 얼마짜리가 하나 신설됐다? 80짜리가 하나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좀 이따 유인물 드릴 겁니다. 기반 시설이 확보가 되죠. 충분히. 그러면 근표율을 더 풀어줘요. 얼마로? 80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개정돼서 추가됐으니까 나중에 유인물 드릴 테니까 추가해 주시고, 자, 특례 적용인데, 자, 먼저 근표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외웠죠. 그죠? 수산 자원을 개발할 때는 근표율 얼마? 40이고, 공원에서 칠하죠. 그러면 근표율 얼마? 60이고, 농공단지는 공정지어야 되죠. 공업지역의 근표율 얼마야? 70이죠. 그래서 70이에요. 70. 근데 기반시설 자료가 찾으면 얼마? 80. 그리고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면 공업지역이 원래 얼마인데 70인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완화시켜줍니다. 얼마로? 80으로.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죠. 그죠? 원래 계획관리지역 근표율 얼마인데 40이죠. 거기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는 근표율 얼마? 60. 요것도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근표율이 있으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디를 센터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 말을 만들어고 했죠. 수산자원을 개발할 때 얼마? 40. 공원에서 칠하갈 때 60. 농공단지 70.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 80. 그리고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40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근표율 얼마? 30입니다. 그럼 별도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얼마요? 30.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40이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갖다 붙이라고 했죠. 그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표율 얼마? 80이고, 개발을 진흥시켜 주니까 용적률 얼마? 100입니다. 공원이라서 얼마라고 했어요? 공원이니까 얼마? 100. 그리고, 칠학지구는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 산업단지도 특례가 없다. 그럼 농단지는 근표율 얼마입니까? 용적률 얼마입니까? 15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내는 건 아니에요. 잘 내는 건 아닌데 나왔다 이러면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이거는. 나왔네 하고 그냥 틀리피죠. 그게 암기입니다. 암기라서 여러 번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는데 요거는 나왔어요. 요 자체가 단독으로 냈고 근표율 용적률은 무수히 나왔거든요. 근데 어디하고 섞어버리냐면 일반 규정과 특례 규정을 확 섞어서 문제가 나오면 와 그때는 문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 한 번씩 출제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암기를, 시간을 두고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암기를, 저는 외우고 있어가지고 암기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좀 많이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까지 배워버렸습니다. 다 했네. 용도지역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용도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여러분 무시하는 결과가 돼서 불합니다. 자, 2번 용도적 지정 절차로 갑니다. 시험에서 물어보기를 뭐로 물으냐면 지정 절차로 물어봤거든요. 용도적 지정 절차는 입안에서부터 무슨 절차? 결정, 고시란 절차로 거칩니다. 1.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그죠?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 시도 또는 누가 합니까?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래야 되겠죠. 관리 결정권자. 이거를 뭐로 하면 맞냐면요. 이 지문이 맞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군수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용도지역에서는 아니네요. 용도지역에서는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대도시가 들어와야 되겠죠. 시장군수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공유수면 나왔네. 바다에 한한다.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목적이 똑같네요.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맞네. 3번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달라. 내용이 다르대요.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무슨 절차?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항만구역인데, 여러분, 항만구역이랍니다. 도시에 연접했대요. 그러면 도시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요, 도시 연접판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글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는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걸 틀리게 나가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죠. 항만법에 따르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연접한 공유소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X죠. 근데 안 보인다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아버리면, 도시 연접판에 쏟아버리면 뒷문장이 안 보여버리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니, 좋다니까. 실력이 좋은데, 미세 조정. 그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미세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지금은. 문장을 읽을 때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는 걸 맞추어서 합격하는 단계는 이제 원서 접수 단계 가면 그게 끝납니다. 모르는 걸 알아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요.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지금 아는 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뭘 줄이는 거?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동일한 시간대 공부하는 수험생보다도 실력이 훨씬 좋아요, 훨씬. 진짜. 표시납니까? 거짓말 하는가? 많이 납니까?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데 표시가 나네. 많이 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알고 이런 거 보면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니까, 지금. 자,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나왔네요. 관리지역 안에서, 포인트 요 말이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뭐로? 농림으로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틀리게 내려면 어디를 빼버릴까요? 이걸 빼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제 어디 보고 흥분하는 수험생들이냐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글자를 보고 흥분하는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관리지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에서 틀린 게 나왔습니다. 그죠? 대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국장시도 대도시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로 결정하죠. 맞죠?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면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해야 됩니까? 입안에서부터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답니까? 본다죠, 본다. 그 다음에 3번, 목적이 다르네요. 그럴 때는 관리계획으로 매라 지정을 합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도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아니란 이야기죠. 농공단지가 도시가 됩니까? 아니죠. 산업단지 3개 뭐 국, 일, 첨. 농단지 아니라니까. 의왕구역이에요. 의왕구역은 맞는데 어디 연접한? 도시의 연접한. 칠학지구인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 칠학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될 때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도시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디기 때문에? 칠학지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항만구역인데 어디 연접한? 도시 연접한. 틀렸죠. 그래서 답은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네요.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주상공록은 주상공록 조례로 체분할 수 있다.
맞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야? 주, 상, 공, 녹. 여기 이제 함정을 팔라 그러면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밀어 넣겠지. 그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죠? 기초조사 생략해서 여러분 토지적성평가 생략해서 주, 상,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그죠?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문장을 요로 끄집어낸 겁니다. 맞죠? 생략할 수 있다. 이번 문장은 상당히 고급진 문장입니다. 적어나 고급 이렇게. 자, 관리지역 안에서 또는 내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됐으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뭐 된 것으로 본다?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줄 치려고 그러면 두 군데 줄 쳐야 되죠.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이 안 되죠.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맞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사업이 끝나버렸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해제가 됩니다. 그죠? 이 법 다른 법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를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환원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개발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제가 될 때는 환원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답은 5번입니다. 작년 문제네요. 6번이 작년 문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토지 경제적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면 중복되게 지정할 수도 없다. 용도지역은 중복이 돼, 안 돼? 안 돼요. 필요하면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은 뭐로 지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주민은 상업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것을 내용을 하는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이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면적 3분의 2. 이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아무 데서나 위반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지. 유보용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로서 최소 면적이 1만, 최대 3만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은 된다? 50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위반을 제한할 때는 주민들이 제한할 수는 있는데 상업지역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유보용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바다인 공유수면이 2개 이상의 용도지역과 공유수면이 있는데요.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대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없죠. 큰 용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리기초를 거쳐야 돼요. 완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이 5이죠.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관리지역 안에서 그대로 놨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계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답은 5번이죠.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죠. 7번. 자, 건축제한인데 건축제한은 여러분들 2개는 알고 가셔야 돼요. 건생과 주택입니다.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건축제한 문제가 매년 내는 건 아닌데 5년에 2문제, 10년에 한 서너 문제 정도? 2, 3년에 한 문제꼴로 문제를 갖다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의 90%가 주택과 건생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90%가 주택과 건생. 이유는 주택과 건생이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제를 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건생의 주택은 여러분들이 개념 가지고 풀면 되는데 건생만 좀 아시면 되는데 자, 건생이 뭐야? 근린생활시설이지 뭐. 그죠? 근린생활시설은 2가지가 있죠, 그죠? 마하고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2종. 자, 전용 주거지역은요, 1종이 돼요. 2종은 안 돼요. 1종은 전용주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면서 편의점도 가야 되고. 그죠? 삶을 영위하는 동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다 1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물론 예외가 있어. 근데 지금 그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큰 틀을 먼저 잡아놓는 거지. 그리고 이종은 돼, 안 돼? 안 돼요. 이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이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죠? 1종이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돼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이 조심하실 거는 뭐도 안 된다? 2종이 안 돼요, 이게. 2종이. 일반 주거지역 2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퀘션마크가 생긴다고. 어떤 퀘션마크가 생기냐면, 야! 내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데 2종 건성이 되던데? 일반 음식점. 그리고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은요, 어디에서 안 된다? 대통령령에서 따르면 안 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이종을 허용해준다? 조례에서는 허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이종 건생이 내가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종 건생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에서 허용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에서. 그 조례는 시험에 출제를 갖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판세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헷갈려 버리냐면 여기에서 헷갈려 빕니다. 다른 거는 잘 안 헷갈리는데 야가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종을 안 냅니다. 이종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던져버려요. 건물의 종류,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도 300 이상, 그죠? 학원인데 500 미만까지는 이종이고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물의 업종을 밀어 넣어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이하 문제 풀겠습니다.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거는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연환경 본적에 주택 지을 수 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그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동네인데, 주택을 짓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념상 안 되겠죠. 보전관리지역, 주택 지을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은 유통물류기능 중심.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 문을 주로 언제 열어요? 새벽.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야 될 시간, 한참 휴식을 취할 시간에, 그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 두 군데요. 전용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 끝. 그 다음에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 그랬거든. 아파트가 뭐예요? 그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 되죠. 5층이 아니고 5개층. 5개층. 그죠? 5개면 5개입니다.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가 됩니다.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공동 양호한. 근데 아파트가 안 들어서는 게 들어설 수 있는데 공동 양호한이다 보니까 주로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층수가 낮죠. 그죠? 5층, 6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십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편리한 몇 층? 4층 이하 아파트 안 돼요. 나머지는 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서 헷갈렸어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종 전용이라니까 전용인데 아파트 안 되는데 개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양호한? 공동 양호한. 수업할 때도 얘기했어요. 공동 양호한 아파트 되기는 되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양호한이 깨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층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설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장 가서는 헷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도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이니까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석은요, 조례에 의해서도 이종 건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을 물어본 겁니다. 어디는 안 된다? 일종 전용은 안 돼요. 일종 전용은 안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국회법상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갈로 보니까 건물 층수는 몇 층 이하랍니까? 4층 이하. 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말합니다. 조례는 고려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어서 고려가 안 되는 것 어찌 알았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을 따를 때, 그러니까 조례는 모르고 대통령령까지 해서 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일종 건생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일종 건생이 되죠. 근데 일종 건생으로 안 나왔어 이게. 그러면 업종 분류를 했죠. 자, 초등학교 이거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근데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건 당연히 되죠. 노유자 시설 돼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400인 주민자치,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주민자치는 몇 종? 예, 1종이죠. 이게 1종. 자,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은 전부 다 몇 종? 1종. 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우체국, 보건소, 이런 것들은 다 몇 종? 1종. 근데 집 근처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 그 다음에 우체국이 아니고 우편집중국, 이런 식으로 규모가 확 커져버린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업무시설. 그래서 400까지는 1종입니다. 양수장은 뭐예요?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 다 몽창구리 몇 종이라고 했어요? 1종이에요. 시험에서 여러분 양수장하고 정수장 시험에서 굉장히 잘 냅니다. 이거. 양수장, 정수장은 여러분 1종 건생입니다. 1종 건생.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에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곳이죠. 술을 안 파는 게 못 파는 곳이죠. 술을 못 파는 곳인데 요거는 300 미만까지는 몇 종? 1종. 300 이상이죠. 그럼 뭐가 된다? 2종입니다. 400이라서 이거는 몇 종? 2종입니다. 2종. 그래서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일반 주거지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조례에서조차도, 대통령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2종이죠. 그래서 이거는 2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답은 5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뭐 공장이 어디에서 되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어디에서 되고, 발전 시설이 어디에 되고,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참고로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건생 종류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째, 건축 제한의 원칙과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원칙과 특례, 건축 제한의 원칙과 특례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틀린 것은 이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는 어디가 원칙이더라? 대통령령이 원칙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건축 제한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연공원법이죠. 어디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공원구역이나 그 복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복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문화재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천연기념물이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이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한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면 뭐야?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한다. 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에서 건축 제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하려고 그러면 관리지역에 있어야 돼요. 농림지역입니까? 농림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법 이렇게 가야 되겠죠. 답은 4번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건폐율 큰 거. 자, 건폐율 보세요. 1종, 전용 50, 생산관리 20, 1종 일반 60, 계획관리 40, 자연녹지 20. 제일 큰 거는 5번이지 뭐. 13번 풀어봤어요. 같은 거 한번 골라봐라. 용적률이 같은 겁니다. 용적률이 같은 거. 1종 전용. 용적률 얼마? 100. 2종. 150. 전용. 300. 보존 녹지. 80. 생산 녹지. 100. 계획 관리. 100. 같은 거는 100짜리 3개. 기업, 미업, 비업. 기업, 미업, 비업. 기업, 미업, 비업. 4번이네요.
자, 특례입니다. 15번. 적용 기준을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건폐율의 특례를 물어봤어요. 건폐율 특례. 자, 합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개발 진행지구 수산자원 개발 얼마? 40. 공원에서 지나갈 때 얼마? 60. 농공단지는 70. 수산자원 개발이 40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복은 60이 아니죠. 40이 돼야 되겠네요. 공업지역은 원래 70이죠. 근데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완화시켜줍니다. 얼마로? 80으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자꾸 보시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16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17번 들어가 볼까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는 어디예요? 도시가 아닌데? 도시가 아니죠.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하려고 그러면 도시 아이가 적용해야지.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잖아. 아까 금방 내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디에서는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죠. 고로 접도구역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죠. 도시 아이가 접도구역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 도시 안에서도 농지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도시는 원래 농지증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는 농지증 발급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맞다. 경우는 있다. 용도지역 중 주상공록하고 관리지역은 조례로 세분할 수가 없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안 되면, 도시가 세분이 안 됐어요. 도시가 세분이 안 되면 아파트 지을 수 없다. 도시가 세분이 안 되면 어디 행위자를 받습니까? 보존녹지죠. 보존녹지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에서 옳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18번. 그렇지, 마지막이네.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치는 국계법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죠.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때로는 완화, 강화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개 공지를 설치하죠. 그러면 용적률 120%를 완화시켜주는 거 기억납니까? 예, 그와 같이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든지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가서 완화 강화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맞네, 네 말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 125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형 파트를 가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이 작년에도 나왔죠.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얼마? 50. 원래 40인데 10% 완화시켜줘요. 용적률은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125. 원래 계획관리는 용적률이 100이거든요. 125%를 적용해 줍니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그래요. 자연녹지는 안 해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원래 20이죠. 건폐율을 갖다가 성장관리계획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얼마? 30을 적용합니다. 용적률을 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방제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돈 들어가거든요. 착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상공업지역에서 해당 용적률을 풀어주거든요. 방제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시켜준다? 140%까지. 120 아니죠. 그 다음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재관의 건물인데 방제지구 안에서 재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서는 건폐율을 풀어줘요. 몇 프로까지? 150. 그래서 완화 규정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문제가 왔다 갔다 앞에 왔다 뒤에 갔다 용도지구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틀린 것을 고르기 때문에 답은 니은하고 D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나올 건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